디지털 쪽으로 좀 와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돈 벌려면은 뭐 단기적인 산업 분석이나 예측도 중요하지만 네. 세상이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민한 감수성이나 직관력이 더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세상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돈 벌려면 이건 정말 알아야 된다. 네. 이게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시대적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은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정의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뭘까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 표현이 사실 너무 다양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이러면 우리가 디지털 경제 이렇게 표현하면 한국은 사실 디지털 경제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쓰고 요즘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가 많이 코인 경제가 많이 뜨면서 가상화폐에 치중되어 있어요. 디지털로 했을 때 주로 가상화폐 그리고 요즘에 메타버스 이런 개념이 나오고 굉장히 작년에 핫했고 지금도 사실 뭐 계속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타격받았지만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미래에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우리가 인터넷 3.0 시대라고 하거든요. 웹 3.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저는 디지털 경제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게 어떤 가상의 뭐 세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게임 경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그 어떤 가상에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들이 너무 가상화폐에 치중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에서도 그 특히 이런 메타버스라면 우리가 잡힐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생각하니까 좀 아쉬워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메타버스로 안 가도 되는데 앞으로는 특징이 과거 경제와 인터넷 3.0 시대 특징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 세계와 실물 세상이 트윈으로 갈 거면서 서로 인터랙티브, 서로 교차 거래가 되면서 가상 세계의 아이덴티티와 우리가 실물에서 아이덴티티가 같이 가게 된 세상이 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친환경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탄소를 장악한 자가 미래를 장악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는 탄소 중립, 우리가 대부분 나라가 2050년,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해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적어도 206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 개념이 전체 공급망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기술 변화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굳이 두 트랙으로 미래 시대적 흐름의 특징을 제가 표현해 드리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그리고 탄소 중립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세계사적인 흐름 자체는 디지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미국도 아직까지는 뭐 중국보다는 좀 미온적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아마 주시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달러 백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내용입니까, 그게? 디지털 달러는 사실 별 내용이 없었는데 조금 우리가 사실 어떤 디지털 통화를 하면 블록체인을 생각하고 뭐 어떤 거 생각하잖아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거기는 주로 개념적인 거 하고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묻는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달러는 국제통화예요. 국제통화란 건 뭐냐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로 형태가 바뀌었을 때 각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변하게 돼 있어요. 이 형태를 변했을 때. 왜냐하면 이런 거죠. 뭐 극단적인 예의지만 북한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 가짜 달러를 많이 찍어냈다는 기사가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심심찮게 나왔죠.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종이 달러가 없어지면 북한은 이제는 가짜 달러를 찍어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처럼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무슨 말씀 드리냐면 달러는 다른 나라 통화하고 달리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그게 종이에서 이게 디지털로 변한다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 모든 국가 내 기득권, 주류 경제의 경제업계의 이해관계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달러 기축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디지털 달러가 효율성이 높다, 이러면 프린트 비용이 줄어든다, 뭐 이래서 내가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이런 사고방식은 될 수가 없는 게 다른 나라는 돼요. 자체 자국 화폐이기 때문에. 근데 달러는 다릅니다. 이게 결국 기축통화 지위하고도 연관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나라하고도 또 서로 상의를 해야 돼요. 이해관계자들하고. 그래서 이런 의견을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개념 검토에 디지털 달러란 어떤 것이어야 되냐, 이런 개념 정리,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게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달러가 이제 디지털 통화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 가정을 하면 사실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달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돈, 뭐 그렇죠. 사실 기축 통화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전산상으로도 다른 나라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만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좀 복잡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 달러 화폐 시대에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를 쉽게 누렸다면 디지털 통화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 지위를 종이화폐 때처럼 누리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안화보다 훨씬 도전이 큰 거죠. 아까 위안화가 지금 2019년 이후로 계속 시범하는데 지금도 상용화 안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뭐 스케줄링이 뭐냐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전국민 상용화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가 아까 그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비중이 2.7%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게 결국 제일 빨리 계속 몇 년간 하는데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데 달러가 디지털 달러로 나왔다 이러면 해야 되는 테스트 시나리오가 상상 이상인 거죠. 근데 위안화는 자국 내에서 시나리오를 막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달러는 모든 국가에서 다 시나리오 테스트해.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도 디지털 달러 나오면 한국 내에서 제대로 돌아가 다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어떤 또 이런 뭐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위안화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는 중국이 일단 일당 독재잖아요. 그냥 공산당 정부가 하겠다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야당과 여당 간의 이런 또 이 뭐라고 해야죠? 이 문제에 대한 뷰, 그리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뷰, 그게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디지털 달러로 일단 들어오면 디지털 통화로 들어오면 무엇을 가장 우려하냐면 내가 쓰는 돈을 중앙은행이 다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디지털 통화를 쓰냐. 그래서 저항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를 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테스트를. CBDC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계속. 그렇지만 이게 실제 법으로 만들고 가기에는 엄청난 이게 사회 기득권 간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CBDC를 한다라는 거 내 쓰는 비헤비어, 결제 비헤비어를 정부가 다 장악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장악하면 날 통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상당 부분 오해거든요. 왜 오해냐면 굳이 CBDC를 안 해도 당신은 이미 통제당하고 있어요. 아까 그 스위프트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스위프트라는 게 왜 다른 나라 EU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자체 국제 결제 시스템 만들려고 하냐면 꼭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제재 때문이 또 아니에요. 제재를 안 해도 각 큰 경제 주체는 자체 국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위프트에서 결제되는 모든 정보를 미국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국가가 주권 국가가 스위프트를 쓰게 되면 우리 국제무역의 모든 비회를 미국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지털 통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에 내가 통제당한다 아닙니다. 지금 이미 세상이 다 통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데 근데 누구나 전 국민들이 저처럼 이게 상관이 없다고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오는 그 사회 기득권 간의 이게 진통이 중국에 비해서 비할 수 없는 정도로 크니까 사실 개념 정리부터 이미 지금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군요. 쉽지는 않죠,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요새 뭐 하도 다들 뭐 메타버스 얘기를 하니까. 네. 저도 뭐 메타버스가 사실 뭔지 명확하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죠. 정리가 안 됩니다,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교수님께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좀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아주 그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나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웹 3.0 혹은 인터넷 3.0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좀 말이 되는 게 하나의 기술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1.0 시대는 주로 그때 우리 기자님이 아시겠지만 주로 PC를 놓고 거기서 뭐 메일 보내고 이런 작업을 주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2009년에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산업하고 결합이 되면서 전자상 거래라든가 그리고 구글, 아마존 이런 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인터넷 2.0 시대예요. 이때는 인터넷이 산업하고 융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 3.0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게 메타버스의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의 연결입니다. 예. 핵심이. 인터넷 3.0 메타버스의 핵심은 모든 것의 연결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물과 사물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요. 메타버스에서는 사물과 사람이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상과 현실이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되고 현실이 가상에 갈 수도 있고 가상의 경제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 3.0의 메타버스의 핵심 본질은 모든 것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기술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연결되려면. 그러면 모바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핸드폰이면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주로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게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려면 결국은 인프라 기술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6G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리고 IoT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기술이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표현이 된 게 그걸 모든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란 개념을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니까 트윈 지구, 디지털 지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 놓고 말하면 내가 아바타로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내가 현실의 나도 있잖아요. 나 현실의 나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직업이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나의 아바타가 내가 거기서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LG 같은 경우, 그 LG 그룹 같은 경우는 자체 가상 디지털 휴먼이 있거든요. 모델로 쓴단 말이죠. 그것처럼 안유화라는 현실 캐릭터가 있지만 내가 또 제페토나 이런 데서 다른 캐릭터로 살아가고 그 캐릭터가 나를 위해서 제페토 경제센터에서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로 살아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어떤 정말 그 본질적인 변화 또 거기서는 뭐 영토 인구 뭐 자원의 한계도 자유롭고 이 변화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메타버스에서 부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국가적인 차원도 있을 거고 기업의 차원도 있을 거고 개인의 차원도 있을 텐데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공평한 게 24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여기 누가 25시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24시간에서 내가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하거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교수로 있지만 난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뭐 댄스에 굉장한 그 탤런트가 있어요. 실제 난 교수로 살지만 가서 실제는 연예인으로도 살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캐릭터로 현실적으로 나란히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두 캐릭터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바타의 세계에서 내가 연예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나의 현실 생활을 방해를 안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죠. 그 사람이 하나 더 생겨서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 가상의 안유화가 실물에 나한테 연예인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경제적 부를 창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냐. 메타버스에 나를 새롭게 창조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도 그 가상의
아바타가 당신을 위해서 24시간 돈을 벌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혼자 도는 것보다도 그런 나의 아바타가 내가 실물적으로 잘 때도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면 내가 두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이런 시도는 해야죠. 네이버의 제페토에 가서 나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제페토 생태에서 내가 어떤 경제 생태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죠. 실제 제페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어떤 패션을 설계해가지고, 거기 제페토의 캐릭터한테 옷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이미 기업이라는데 어떤 개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바타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첫째 가장 간단한 게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팅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에서의, 어제는 마케팅이 기자님 아마 기자 생활하시니까 못 느낄 수 있는데 기업은 정말 큰 변화를 느끼는 게 마케팅이 옛날 페이스북이 힘이 셌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뭐 어떤 거 올리면 누르면 페이스북 매출이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페이스북이 죽었어요. 마케팅의 시장에서. 요즘에 다 유튜브로 갔어요. 그래서 어제는 페이스북 인플루언서들이 힘을 잃었어요. 페이스북에서 막 팔로워가 막 5천만 명 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경제적 소득이 늘 안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죽으면서 거기 인플루언서도 힘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생태계가 마케팅 파워가 유튜브로 왔어요. 근데 앞으로 유튜브가 메타버스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줘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기업하는데 주로 나의 고객층이 누구냐면 10대, 우리가 말하는 MZ 시대예요. 만약에 당신이 생산하는 제품이 주요 소비자가 MZ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이 요즘 메타버스를 안 하면 여러분 고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브랜드들이 제일 첫 패션을 런칭하거나 제일 새로운 상품을 런칭할 때 제일 먼저 메타버스에서 런칭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MZ 시대 소비층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MZ 시대는 미래 소비층이잖아요. 얘네들이 내 브랜드를 모른다라는 거는 미래의 내 제품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의 파워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메타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의 힘이 약해지면서 메타버스를 장악하지 못하면 또 시대에 흐르면서 죽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간단히 마케팅의 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내 제품을 어디에 가서 홍보해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도 바로 대응이 지금 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주 낮은 차원의 기업이 대응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낮은 차원의 대응이고,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 차원의 대응은, 근데 지금 대부분 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들이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어들인 수익 모델이 있잖아요. 메타버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실물에서 여러분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익 모델을 메타버스 시대에서 어떻게 달라지나를 빨리 점검하고 그 모델을 메타버스하고 실물이 연계되도록 빨리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결제가 중요합니다. 페이먼트가, 디지털 결제가.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전 세계 시장을 빠른 시간에 경제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결국 국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경제 영토가 제한되어 있고 인구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글로벌에 정말 세계 최강 항구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시대적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굉장히 제가 큰 소리만 한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라인이 있잖아요. 네이버 라인이. 네. 일본에서는 다 라인을 써요. 그러면 실물에서는 일본 영토지만 SNS 세상에서는 일본 영토가 한국 라인을 쓰기 때문에 SNS는 그게 한국 경제 이쪽으로 온 거죠. 거기서 다 라인을 쓰기 때문에 제페토가 2억 명이 넘어 쓰거든요. 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한국의 모든 국민이 사줘봤자 50만 명이에요. 근데 제페토를 사용하는 2억이 당신이 제품을 사면 2억 명이 당신이 상품 사는 거예요. 근데 실물 경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메타버스를 장악한다는 거는 마치 옛날 미국이 서부 금강을 먼저 그리고 먼저 울타리 친 자가 그게 내게 되는 것처럼 메타버스 시장에 국경과 종교, 민족, 피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하는 자가 거기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같은 나라가 가장 선도로 가서 메타버스에서는 세계 최강이 돼야죠. 이게 하여간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이제 미시적으로 좀 보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기존 몇 년 전하고는 비교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부의 창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한번 생각하시는 뭐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계열인데요. 뭐 질문하셨으니까 답해 드리면 금리는 인상될 수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시경제 흐름은 늘 상황에 따라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2008년에 돈을 미국이 찍으면서 금리가 엄청 인하가 됐었고요. 제로까지 갔다가 또 결국은 2013년 이후 14년, 15년 금리를 3차 계속 인상시키며 왔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또 금리를 제로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인상. 이런 거는 거시경제적으로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금리의 변화는 자산 가격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자산 시장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런 투자 전략 취하면 여러분은 좀 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메타버스와 연결해서 투자 기회를 우리가 굳이 생각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는 아직 우리가 모든 사물이 연계되려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시간을 갖고 가야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먼저 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자본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어느 섹터가 먼저 가는지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시장 가는 데 있어서의 먼저 해결돼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먼저 투자하면 결국 시대적 흐름은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먼저 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또 수익률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시대적 흐름에 투자한다는 말이 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지혜를 키우는 것이 우선시 돼야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샀다 팔았다 이런 전략은 이런 전술은 돈을 못 법니다. 근데 우리가 흐름에 베팅하는 나보다 먼저 가 있는 이런 거는 백전백승이죠. 쉽지는 않죠. 네. 이제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공부하는 요령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균관대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 또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또 다른 나를 창조하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